자, 오늘 시간의 이야기는 바로 인컴, 그 다음에 스테이트먼트다. 바로 여러분 잘 아는 BS에 연결된 부위를 갖다 우리가 연결해 주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난 시간 배웠던 BS 연결성을 갖다 가만히 보면 BS는 바로 여기가 자산이다, 여기가 부채다, 여기가 자본이다 하고 우리가 촘촘하게 뭐 다 알고 있는 분들은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비전공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전공한 학생도 내가 만약에 설명한다면 이런 걸 설명해 줘야 되겠구나 정도로 확실하게 해두기 위한 게 바로 회계 원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IS는 뭐가 되느냐, 전에도 거듭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바로 자본입니다. 이 자본이 늘어나느냐 주느냐, 제가 지금 굉장히 강조했던 이야기, 자본과 같은 쪽은 자본이 늘어나는 것, 델타 캐피탈의 뭐가 되느냐, 정부를 얘기하니까 수익이다, 이렇게 되겠죠. 반면에 뭐가 되느냐, 자본의 반대쪽은 뭐가 되느냐, 바로 자본을 갖다 까먹는 요인이니까 뭐가 되느냐, 비용이다. 그래서 수익과 비용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 결과로 맺어지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순이익이라는 이야기. 요놈은 바로 자본 속에서 기초와 기말의 차이를 두는 요구와 연관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일명 뭐라 그러냐, 이거는 재산법이라고 불러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여기는 손익법이라고 불러주는데, 이 재산법과 손익법은 항상 어디 되냐, 이퀄리즘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강조했던 이유를 한 번 더 생각해주면, 바로 포괄손익계산서 이야기는 수익과 비용이라는 이야기. 수익이 더 많으면 이익이 되겠죠. 비용이 더 많으면 뭐가 되느냐, 그럼 오히려 수익보다 많다 이럴 때는 뭐가 되느냐, 바로 손실이 되어서 자본을 까먹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로 정리를 해줄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 연기를 한번 시켜주자.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수익과 비용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말하라 그럴 때는 여러분 잘 아는 거래팔 요소, 자기가 있는 쪽은 증가, 반대쪽 감소라.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얘기해야 되죠. 이 BS에서 여기 나왔단 말이야.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하나의 뭐가 되죠? 그렇죠? 자, 여기를 갖다 우리가 본다면은 이거란 말이야. 그래, 자기가 있는 쪽은 증가, 자기가 있는 쪽은 증가, 자기가 있는 쪽은 증가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거래팔 요소 중에 뭐가 됩니까? BS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비용과 수익은 서로 반대적 개념을 가졌기 때문에 증가, 감소가 아니라 발생을 놓았다. 그럼 이제 여기서 수익의 정의가 내려지는데, 수익은 어떤 거냐 하는 이야기 정의를 얘기합니다. 수익의 정의는 바로 자산의 증가, 이렇게 연관이 되죠. 이렇게 반대쪽이네요. 연결이 된다. 또 왜 되느냐, 부채 감소, 서로 연관이 되겠죠. 부채 감소.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여기는 뭐가 되느냐, 요 자체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궁극은 요거와 그 다음에 수익이라는 자체가 뭐가 되느냐, 자본의 정분을 나타내는 이야기다. 자본 증가, 같은 쪽 이야기. 그래서 요거와 연관이 되든지 아니면 그 자체, 이게 바로 자본의 증가를 나타내는 델타 캐피탈의 플러스가 아니냐, 요 말이란 말이에요. 요게 나온 이야기를 알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익은 반드시 어디에 되느냐, 그럼 인식 기준이 뭐가 돼야 되느냐, 실현주의를 갖다 생각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잘 알지만 발생주의라는 말을 갖다 우리는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발생주의는 뭐의 반대냐, 현금주의의 반대가 뭐가 되냐, 현금주의라는 말이 납니다. 현금이 들어오고 나갈 때를 기준으로 잡는다, 현금주의인데, 이 발생주의는 원인이 발생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남에게 일을 시켰단 말이야. 일을 시켰다면 난 반드시 그 사람에게 고용을 시켰으니까 월급을 줘야 돼. 그러면 바로 일 시키는 순간 뭐가 되느냐, 돈을 줘야 할 요인이 발생됐다. 그러니까 발생주의라고 부른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비용이나 수익이나 다 발생인 가득이란 말은 덕이 있다. 이게 뭐냐, 그러면 1차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지만 어떤 사건을 타임을 갖다 이렇게 우리가 볼 때 타임을 갖다 보자 이거지. 그럼 어떤 사건이 원인이 발생하는 걸 갖다 우리는 발생주의. 이 발생주의는 뭐에 반대라 그랬죠? 현금주의의 반대로서 회계는 절대 현금주의를 갖다가 절대 인정하지 않고 발생주의, 원인이 발생되면 무조건 주는 걸로 하자, 요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가득, 바로 덕을 얻을 수 있는 요인, 원인이 발생됐다 이거지. 돈 받을 원인, 돈 줘야 할 원인이 생겼다 이거죠. 그럼 이제 다음은 이 돈을 직접 해야 되느냐, 그럼 회수한다. 이게 뭐가 되냐, 우리가 봤을 때 실현주의라고 해요. 실현, 진짜 돈을 주고받는 걸 실현했다, 실현주의라고. 그럼 실현하면 자연지, 돈을 내가 받았으니까 뭐가 됩니까? 측정할 수가 있지. 내가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측정을 할 수 있는 요건, 측정 요건이 충족된다. 무슨 말이냐, 내가 현찰을 100만 원 받았다면 쓸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 그래서 원래는
이 뭐가 되느냐 그럼 수익의 경우는 발생주의에다가 반드시 상대로부터 돈을 받아야 확실한 수익의 발생이라고 본다. 그러나 비용의 경우는 뒤쪽 가면 비용을 배우는데 비용은 뭐가 되죠? 나는 남의 돈을 떼먹는다라는 걸 가르칠 수가 없죠. 바로 회계가 가르칠 때 내가 남에게 일시키고 돈을 떼먹는다 이런 건 도덕성에 타락한 부위를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용은 뭐가 되죠? 발생주의만 취하면 실현이 되지 않아도 나는 준다. 내가 돈 주는 과정은 당연히 도덕적으로 준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비용은 발생주의만 충족하면 돼. 그러나 수익의 경우는 진짜 떼먹힐 수도 있잖아요. 내 마음이 아니고. 도덕성으로 보더라도 나의 입장으로 볼 때는 뭡니까? 남에게 준 거는 주지만 내가 받는 거는 끝까지 받아야 완성이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는 원인의 발생에다가 돈을 갖다가 실제로 받아가 셀 수 있는 적정. 이거는 발생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봤을 때 하나의 가득이라고 했죠. 득이 생겼다. 가득 요건이라고 본다. 그러니까 비용과 수익의 공통점은 뭐가 되죠? 우리가 본 건 발생주의야. 그러나 왜 해야 되느냐? 그럼 수익의 경우는 발생 플러스 실현까지 상대로부터 돈까지 받아줘야 완성이라고 본다 이거지. 이걸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고 여기에 깔리는 배경은 뭐가 되죠? 도덕성. 그렇죠? 내가 남에게 일시켰다고 당연히 나는 뭐 돈 안 준다, 떼먹는다 이런 걸 갖다 배울 수는 없잖아. 발생주의의 근거를 둬야 된다. 그래 비용은 발생주의만으로 좋게. 그러나 수익의 경우는 발생에다가 상대로부터 돈을 받아가 책정할 수 있는 실현주의까지 이루어져야 완성이라고 본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중요한 이야기. 수익은 두 가지 다. 일단은 발생 먼저 돼야 되죠. 두 번째 상대로부터 받는 실현. 이까지 두 가지가 다 되고 여기서 발생주의 하나만을 얘기할 때는 현금주의와 다르지만 비용의 경우는 뭐밖에 안 보죠? 그거밖에 안 봐. 그러나 수익의 경우는 뭐가 되죠? 이 두 가지를 다 봐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배경으로 알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한번 좀 이해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갖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비용은 아까도 말했지만 비용을 우리 한번 보자. 비용은 뭐가 되느냐 그러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이런 얘기가 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수익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그걸로 비용의 입장은 어떻죠? 연결될 수 있는 게 자산의 감소지. 자산의 감소지. 다음에 여기는 뭐냐? 부채 증가지. 그리고 요 자체가 뭐가 되죠? 바로 델타 캐피탈의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자산이 증가되고 그 다음 부채가 증가되고 그 그래팔로스에서 우리가 반대쪽을 보면 요래 됐죠. 그리고 왜 되느냐? 요 자체가 자본을 까먹는 자본의 감소 요인이 아니냐. 감소 요인 자체가 있고 뭐가 되냐? 비용이. 자,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비용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수익과 비용의 대응원칙을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익과 비용을 갖다가 대응시켜 준다 그러는데 원인과 결과를 직접 대응한다. 예를 들어 뭐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광고비를 쳤다. 그럼 광고비는 매출액을 갖다 우리가 넓히기 위하여 광고비가 들어갔다. 그럼 뭐가 되죠? 직접적이지. 매출액과 광고비를 같이 직접 연결시킨다. 직접 대응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합리적에 의하여 기간 분배되는 건 감가상가. 감가상가. 가치가 떨어지는 걸 갖다 기간별로 똑같이 나눠준다. 그럼 바로 체계적이란 말이야. 그리고 여기는 단기에 인식될 때, 예를 들어 돈이 나갈 때마다, 돈이 나가는 순간,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비용의 경우에 돈이 나가는 순간에 우리가 잡으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근데 여기는 예를 들어 적시 인식하는 거, 광고비. 광고비는 바로 나가는 순간 잡는다 이거죠. 그럼 여기는 우리가 매출액과 광고비라 그랬는데 서로가 연관이 된다면 이 광고비 대신에 판매비라고 얘기를 해주죠. 광고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판매비라고 보면 뭐 집세를 준다든가 매출액과 관련이 되면 나가는 여러 가지 판매에 따른 비용은 직접 대응이지. 감가상각의 경우는 기간 분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수수료라든가 광고비가 나가는 동 나가는 시점에 비용을 잡는다. 단기 인식이다. 이걸 여러분 이해를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비용의 대응원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데 이걸 갖다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얘기를 갖다 하는 거 앞쪽에 배웠지만 한번 수익비용의 대응원칙은 한 번 정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선생님이 한번 여기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수익비용의 대응원칙이라는 말의 개념이 뭐냐? 수익과 비용은 서로가 대응되라 하는 말이 수익비용의 대응원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대응원칙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럼 수익비용의 대응원칙은 어떤 거냐? 그렇죠. 수익이 발생될 때 비용을 생기는 걸 서로가 맞물려 가게 해줘라. 맞물려 가게 해줘라.
수익 비용의 대응 원칙이라. 그럼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수익 비용의 대응 원칙 속에서 가장 첫 번째가 뭐죠? 그렇죠. 비용과 수익을 배열시 대칭이 되게 한다. 대칭.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잘 알지만 수익과 비용을 갖다 놓을 때 예를 들어 영업비용, 영업수익 서로가 대칭되죠. 자, 영업의 비용, 영업 외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수익. 그 다음에 SBU, 여기도 SBU. 이렇게 3단계를 항상 우리가 봤을 때 영업의 그 다음에 SBU 배열할 때 나란히 배열시켜야 무슨 원칙? 수익 비용의 대응 원칙. 두 번째 뭐가 되느냐 그러는데 대손충당금과 대손상각, 대손충당금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 대손을 갖다 우리가 따질 때 항상 뭐가 됩니까? 우리가 시간 타임을 갖다 여기에 쭉 놓자 말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다 이거야. 외상을 팔아도 우리는 매출채권이 되면 뭐가 되죠? 매출채권이 발생했다. 상대에게 외상을 팔았단 말이야. 그러면 외상으로 팔았지만 뭐가 되느냐? 상품 매출 이익을 갖다 구할 때는 A에다가 B를 더하여 C를 빼면 원가라 그러는 원가와 여러분들 잘 아는 요 D의 속에서 어디에 되느냐? 매출 원가가 포함된다. 그러면 매출 채권이 포함됐단 말이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요 상품 계좌이란 말이야. 옛날에 제가 OT 할 때도 굉장히 강조했죠. 요거란 말이야. 매출 채권이 생겼단 말이야. 그런데 이 돈이 12월 31일 다 돌아버리면 이익 생긴 것에 대해서, 상매익 생긴 것에 대해서 전혀 불만이 없어. 그렇지, 상품을 팔았으니까 이익 생겼다, 이건 당연하다 이거지. 그런데 12월 31일 날 잔고가 있단 말이야. 아직까지 덜 받은 부위가 있다 이거지. 그러면 수익은 언제냐? 2018년도에 수익에 잡혀졌어. 그런데 만약에 떼먹힌 걸 갖다가 2019년도가 떼먹힌다 그러면 비용은 2019년도 잡힌다. 그러면 수익과 비용은 뭐가 되죠? 언밸런싱, 소위 대칭이 될 수가 없죠. 왜 사람이 의인법을 쓰면 2018년, 2019년도는 뭐라 그러냐? 의인법을 쓰면 2018년하고 사고가 찢어고 볼 거야. 야, 기분 좋은 상매익은 네가 하고 그로 빚어진 손해를 왜 내자한테 떠넘기느냐? 기분 나쁘다. 물론 의인법을 쓰기 때문이고 뭐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들 그 말할 이유는 없지만 의도적으로 맞지 않다 이거지. 그래서 항상 수익 비용의 대응 원칙은 대손충당금 설정할 때 대손상각은 떼먹혔을 때 대손상각 이렇게 적어요. 그러나 대손충당금은 뭐가 되죠? 마치 여러분들 충전기를 배터리를 채워서 다음에 떼먹힐 때 빼주는 것과 똑같은 스타일로 항상 12월 31일이 될 때는 얼마만큼은 떼먹힐지 모른데 떼먹혔대이가 아니야. 떼먹힐지 모른데이가 뭐냐? 대손충당금이라고. 마치 배터리를 충전해놨다 나중에 쓰듯이 충전을 시켜놓자. 그래서 대손상각과 대손충당금을 12월 31일 날 산정하는 것도 뭐가 되죠?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수익과 비용을 같은 해에 대비시켜 주자. 이런 말이 세 번째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본다면 감가상각. 여백이 좁으니까 감가상각까지죠. 자, 우리가 기계를 사서 감가상각을 한다 그럴 때 기계를 사서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기계를 쓴다. 그러면 그 3년 동안 이익이 날 거라. 그러면 그 결과로 빚어지는 손해도 마지막 해에 딱 때리는 게 아니라 3년 동안 균등하게 대비를 시켜주지. 그러기 위하여 매년 감가상각하는 이유도 수익과 비용을 맞물려 가게끔 어디 되냐? 대칭만 시켜주자 그라는 게 수익 비용의 대응 원칙이 돼. 이런 이야기들이 수익 비용의 대응 원칙에서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여기도 수익과 비용의 대응 원칙에 의하여 원인과 직결되게 매출액과 판매비 그 다음에 감가상각 같은 건 기간 분배 그리고 광고비와 수수료가 맞물려 들어가는 건 바로 직접 인식을 시켜준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한다면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회계를 무조건 외운다 이건 굉장히 어렵죠. 모든 걸 논리정연하게 여러분들이 외워주는 것이 어떤 이야기라면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이야기는 이득과 손실입니다.
자, 비용과 수익은 두 가지 공통점은 뭐가 되죠? 다 뭐가 되느냐? 자본을 늘어나게 한다든가, 공통점은 자본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예를 들어, 자, 수익도 해야 되죠? 자본이 늘어나는 거. 이득도 뭐가 되느냐? 자본이 늘어나는 거. 속된 말로 길거리 가다 돈을 10,000원짜리 하나 주었다. 어떤 면에 수익도 되고 이득도 되죠. 다 자본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반면에 거꾸로 손해가 났다 그럴 때 비용이라는 얘기나 길거리에 돈 잃어버렸다, 내가 아니면 도둑 맞았다, 결과는 다 자본 증감에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일상적이냐 영업적이냐 이거죠. 경영활동과 관계가 있다. 수익과 비용은 뭐가 되냐? 경영활동과 관계가 있어요. 경영활동을 하다 보니까 생겼다. 그러나 이득과 손실은 왜 되죠?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 부수거래. 부수거래. 어쩌다가 생겼다는 얘기지. 영업활동과는 관계없다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둬야 될 거는 수익과 이득, 비용과 손실은 같은 개념으로서 자본 증감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고, 그럼 여기는 총액을 가지고 따진다면 여기는 순수한 잃어버리고 얻은 금액만 따지는 거다. 보고할 때. 요거가 되고, 여기서 중요한 바로 이득과 손실은 일상적인 게 아니라 부수적. 예를 들어 길거리 갔다 돈 주었다. 이득입니다. 또 밤에 도둑이 들어와서 물건 훔쳐갔다. 손실이야. 비용이 아니라 손실이라.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을 엄격히 회계 속에서는 구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해를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제 우리가 이 계산서 속에서 포괄손익계산서는 어떻게 구성하느냐. 자, 손익계산서가 주는 정보, 전에도 말했지만 재무제표는 바로 회사에 관련된 정보를 갖다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을 우리가 쭉 해왔죠. 그리고 바로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자,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한번 보자 이거죠. 자, 맨 먼저 우리는 바로 이 손익계산서를 갖다 우리가 할 때 5구분이란 말이 나옵니다. 5개로 구분해서 한다. 맨 먼저 나오는 게 뭐죠? 그렇죠. 매출액과 매출의 원가를 빼면 상품 매출 이익이 나와. 상매이익이 얼마다. 보고식에서 나오겠죠. 요거 들고 빼면 바로 상매이익이 나옵니다. 그럼 이 매출의 원가는 왜 구하느냐? 전에 강조했지만 A에다 B를 다 C를 빼면 매출의 원가다. 매출액은 어디에 되느냐? 매출액은 그렇죠. 총 매출액에다가 환입이나 애누리나 할인을 빼라. 빼면 순매출액이 나온다. 그럼 순매출액에다가 이 원가를 갖다가 A에다 B를 더하여 C를 빼면 원가라는 걸 빼면은 상품 매출 이익이 나올 거 아니냐. 여기 1구분입니다. 그럼 1구분은 여기까지라. 1구분은 여기까지다. 1구분. 여기다가 판매비 관리비를 빼면 뭐가 되느냐. 요 순매출액에다가 여기 바로 매출 원가를 빼가 상매이익이 나왔는데 요 상매이익에다가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라. 그럼 요 가지가 뭐가 되죠? 2구분이 되면서 영업이익이란 말이에요. 영업이익, 요까지가 영업이익이야. 2구분. 이거는 상매이익이야. 이걸 부과해야 돼요. 그러면 이 영업이익에다가 영업의 수익은 더해지고 영업의 비용을 빼라. 빼면 뭐가 되죠? 이게 3구분이 되지. 3구분. 3구분은 뭐가 되죠? 평상시에 일어나는 이익이다. 그래서 경상이익이라고 불러주죠. 경상은 바로 평상시라는 얘기. 일반적이다, 정상적이다, 경상이라는 말이 되죠. 그럼 이 경상에다가 계속 사업, 그 다음에 중단 사업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하며 법인세 비용을 갖다 우리가 생각해 주잖아. 그럼 여기까지가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바로 중요한 뭐가 되느냐? 4구분이 되며 SBU가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계속 사업, 중단 사업을 우리가 해서 마지막 들어가는 게 5구분이다. 이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며 정리를 해주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5구분 BS의 개념을 100%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걸 갖다 SBU라고 얘기했죠. SBU는 바로 회계 속에서는 사업을 쪼개가 계속하는 사업, 중간에 스톱 씌우는 사업, 바로 사업을 갖다 구제화한다고 했죠. SBU다. 옛날은 이 자리에 특별히 있었다고. 특별히 있었는데 특별히 전부 다 영업외로 올라가지고
올라가지고 여기는 SBU가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계정관 분류할 때 이미 얘기했던 바가 있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괄계산서의 우리 일반적인 구성은 쭉 선생님과 같이 한번 살펴보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만, 그러면 이런 포괄손익계산서를 표시할 때, 한마디로 하면 재무제표를 만들 때 어떤 양식이 있느냐, 일종의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스타일화하느냐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일종의 하나의 계정 보고식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가장 많이 쓰는 게 보고식입니다. 보고식은 이렇게 배열을 합니다. 아까 얘기하듯이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비, 관리비 이런 식으로 쭉 배열하며 단계로 나가는 거, 단계로 나가는 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 비교적 일정의 보고식이라고 불러주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계정식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계정식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뭐가 되느냐, T자를 갖다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IS다 이렇게 명칭이 일단 붙고, 항상 재무제표는 IS라는 말이 이 재무제표에 뭐가 됩니까? 명칭이 들어가야 돼. 뭐냐? 그럼 두 번째는 어느 회사니? 기업 실체설이죠. 기업 주체설. 주어가 누구니?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작성이 언제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여기는 기간이 나와야 되겠죠. 기간이 나옵니다. 기간이 나옵니다. BS의 경우는 뭐가 되죠? 몇 월 며칠 작성 날짜, 일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잘 알지만 자본의 역점을 두며 한다 그러면 BS의 자본을 봐라. 자본과 같은 쪽은 수익. 자본의 반대쪽은 뭐가 되냐? 자본을 까먹는 비용이다.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대칭을 이루며, 아까 수익 비용의 대응 원칙이라고 했죠. 영업, 영업의 영업에 SBU, SBU. 이렇게 우리가 이거 나중에 얼마 단기 순이익이 났다. 이렇게 우리가 T자로 보여주는 걸 우리는 계정식이라고 부르고, 여기에 단계별로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죠? 쭉 어디 되냐? 배열식으로. 배열식. 또는 나열식이라고 말하죠. 나열식으로 가는 걸 우리는 뭐랄까 하냐? 바로 보고식이라고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되고, 우리 책의 내용을 갖다 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떠냐? 바로 포괄손익계산서를 갖다가 이제 나타내는 단계별로 쭉 나오는데, 여기는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이걸 갖다 여러분 보고식과 뭐가 되느냐 그러면 계정식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계정식과 보고식에 대한 개념, 계정식과 보고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매출의 총이익이 어떠냐,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얼마냐, 법인세 비용과 차감 전 순이익. 그리고 이제 계속 사업 손익은 더해주고 중간 사업 손익은 삐줘서 단기 순이익으로 간다. 그런데 이걸 나열하느냐 아니면 T자로 가느냐, 여기에 따라 우리는 뭐냐, 이렇게 나열해주면 보고식이 되는 거죠. 그럼 T자로 가면 뭐가 되냐, 죄송합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쭉 어디 되느냐 그러면 나열해준다. 나열한다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느냐, 바로 보고식이라고. 계정식은 바로 T자를 놔놓고 서로가 대칭이 되게끔 우리가 만들어주면 계정식이라고 부를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한번 쭉 정리를 하고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는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이 포괄손익계산서 속에서 우리가 가끔 봐줘야 될 문제가 뭐가 되느냐. 자, 여기서 제조업이냐 판매냐 또 건설업이냐, 이거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이냐 부동산이냐 보험이냐, 여기에 따라 각각 어떠냐 그럼 스타일이 달라요. 이 차이점이 뭐냐 말이야. 포괄계산서에서 바로 우리가 두 가지 봤을 때 이 차이점이 뭐냐, 이 차이점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두 가지 양식을 쫙 보여준데 그 의미를 그냥 넘어가면 뭐 있네, 뭐 이런갑다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반드시 이유가 뭐냐를 갖다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 우리 책에 보면 쭉 매출액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고, 요 차이점은 요거예요. 제조나 판매나 건설의 경우는 자기들이 물건을 갖다 직접 만들어가 파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서비스나 예를 들어 임대나 부동산 임대나 보험이나 금융의 경우는 서비스를 판단 말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일종의 뭐가 되느냐, 매출의 과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여기는 이쪽은 뭐가 되느냐, 반드시 매출액을 얘기하는 거죠. 매출 원가가 어디에 되느냐. 매출액과 전에도 말했지만 상품 속에서 우리가 봤을 때
A에다 B를 더하여 C를 빼면 원가. 원가와 D를 비교하면 상품 매출 이익이다. 이 과정이 여기는 들어가야 돼. 들어가는데 여기는 상품을 만들어 파는 게 아니다 보니까, 상품을 취급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여기에 물론 상품이 나오고 여기는 바로 그러다 보니 뭐가 됩니까? IS를 따질 때는 이 상품과 관련된 원가를 갖다 산정해서 여기 이제 요 과정이 들어간단 말이야. 들어간단 말이야.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매출액, 매출의 원가, 매출 총이익, 판매비, 관리비, 영업이익 이까지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매출액에다가 매출 원가를 빼고 그럼 매출 총이익이 나오는데 판매비 관리를 빼니까 영업이익이다. 이렇게 이 과정을 갖다 쭉 설명하는 게 어디죠? 여기는 다 나와. 상품 과정이 나와. 상품이 팔고 있는 걸 갖다 우리가 표시해가지고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매출액에다가 매출의 원가를 빼라. 매출의 원가를 A에다 B를 더해 C를 빼면 원가라 그랬죠? 그럼 매출 총이익이 나온다. 매출 총이익. 매출 총이익에다가 일반 관리비 판매비, 일반 관리비 판매비를 빼라. 그럼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여기에서 매출 이익이 나온단 말이야. 매출 이익. 요 매출 이익까지 구하는 과정이 여기는 필요가 없어. 왜? 수수료 받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이 단계 속에서 영업이익까지가 매출액, 매출의 원가, 매출 총이익, 판매비, 관리비, 영업이익. 영업이익. 요 매출 이익이 아니라 영업이익이 돼야 되겠죠? 영업이익. 요 과정이 생략되느냐? 아니면 뭐가 되느냐? 그럼 생략되느냐? 생략되면 뭐가 되죠? 바로 우리가 두 번째 말한 포괄소비 금융업이나 보험이나 부동산이라. 2라운드에 속하는 이야기는 요 2번은 생략돼. 앞에 나온 제조, 판매, 건설은 이건 뭐가 되냐? 생략이 되지 않고 그냥 여기다 이제 영업이익부터. 여기는 바로 영업이익부터 들어가. 최소 스타팅이 영업이익이야. 수수료 받는 게 영업이익이야. 근데 여기는 왜 되느냐? 매출 과정을 갖다 두고 있다는 거고 여기는 생략돼. 여기 생략돼. 이 표를 우리 책에서 자세히 포괄손익계산서 두 가지 양식을 두고 있는데 이유는 여기는 물건을 파는 과정이 필요하다. 여기는 수수료 받으니까 영업이익이 바로 나온다. 이게 뭐냐 그러면 바로 차이점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둬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단기업적주의하고 포괄주의라는 하는 개념을 알아야 된다. 포괄주의라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단기업적은 이번 기회에만 계산한다. 이제 단기업적은 바로 정상적으로 경영활동하는데 정상적, 경상적, 반복적. 단기업적주의는 궁극은 정상적. 그 다음에 경상적. 그 다음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반복적. 그래서 이렇게 속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잡는 유전리. 유전리 개념이 어디죠? 일반적이다 할 때 유전리 개념이 뭐가 되느냐?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단기업적이다. 근데 이제 왜 되느냐? 그럼 포괄은 여기 봐라요. 비정상적인 거, 비경상적인 거, 그 다음에 비반복적인 거. 어쩌다 일어나는 거. 어쩌다 일어나는 거. 그것까지도 포함하자. 뭐죠? 포괄주의. 그래서 단기업적과 포괄주의라고 하는 개념을 갖다 이해하는데 보통 5급은 손익계산서를 우리가 얘기할 때 어디까지를 통상 많이 보느냐. 물론 꼭 거기는 맞지 않지만 단기업적주의와 포괄주의를 굳이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든다면 영업과 영업외까지는 어디 되죠? 거의 대다수가 단기업적주의에 속합니다. 이제 특별히 있을 때 옛날 특별히 있었는데 특별히 지금은 없어지고 SBU가 나온단 말이야. SBU까지 반영하면 이건 비교적 어떠냐? 우리가 포괄주의의 개념으로 본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영업이나 영업외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개정상 정리하면 단기업적으로 보기 쉽고 포괄은 여기에 특별한 영역이 있었는데 이거는 없어지고 SBU까지 반영이 된다면 포괄로 보자. 물론 다 딱 맞는 건 아니지만 간편법으로 본다면 이렇게 우리가 보면 쉽게 단기업적과 포괄주의의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바로 중요한 거는 정상과 비정상, 그 다음에 경상과 비경상,
반복과 비반복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단기냐 포괄이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놓는다는 얘기를 놓고 우리가 한번 내용을 좀 더 체크할 부위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본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책에서는 단기업적주의와 포괄주의를 비교한 표가 있어요. 표가 있단 말이에요. 표를 여러분들 책 속에 봐주세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자본의 거래가 단기업적주의에는 반영이 안 돼. 포괄은 반영이 된다 이거죠. 자본 거래는 반영이 안 되지만 손익에서 경상이 반영되는데 비경상은 단기업적에는 반영이 안 돼. 어쩌다 일어나는 이야기들. 이런 걸 뺀다 이거죠. 근데 포괄은 어떤 이야기란 바로 반영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괄손익이란 말이 나온 게 바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비경상적 부위도 포함한다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이제 비경상을 우리가 비반복적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경상은 경상도가 아니라 어쩌다 일어난다. 정상이란 얘기입니다. 유절리 제너럴. 비경상은 어쩌다 일어난다.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걸 이해를 하시며 여러분들의 표를 잠시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런데 이제 그러면 IS의 개정, BS 다 얘기했고 다음에 IS 얘기했어요. 그 다음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바로 세 번째 나오는 주석에 포함된 잉여금 처분 계산서다. 자, 무슨 말이냐. 전에도 제가 개정 과목 설명할 때도 잉여금이란 말을 설명을 했습니다. 잉여금은 우리가 봤을 때 바로 부가적으로 늘어난 부위. 잉여금이란 말은 원래 어디 되느냐면 바로 부가적으로,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거다. 대표적인 예가 공산주의 잉여가치설. 잉여가치설은 뭐가 되죠? 바로 자본가가 돈을 넣어놨는데 노동자의 노동력이 포함돼가지고 늘어난 부분. 늘어난 걸 잉여가치란 말을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잉여란 말은 바로 자본을 늘어나게 하는 잉여계산서. 옛날은 우리나라에서 뭐가 되냐? 요게 FS였다. 그런데 IFRS가 되면서 뭐가 되느냐? 요걸 포함하는 자세한 회사의 사항을 설명해주는 포함 속에 잉여금 처분 계산서는 포함되어 버렸다. 그래서 옛날 GAAP에서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잉여금 처분 계산서, 잉여금 계산서가 있었는데 그게 재무제표였다. 지금은 어디에? 주석에 포함된다. 이 주석은 자세히 모든 사항을 설명해 준 속에 잉여금 계산서가 포함됐다 하는 이야기를 알아두고, 그럼 잉여금 계산서, 처분 계산서는 뭐 양식이 여러 개가 있지만 바로 잉여금 처분 계산서라는 말은 장사를 해서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잉여금이 났을 때 그건 바로 이익잉여금이 나오는데 여기에 반대적 개념이 뭐가 되는지 자본잉여금이다.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제가 어디에서 개정과목 할 때 설명을 했죠. 여기는 이익잉여금을 뭐가 되냐? 장사를 해서 순이익이 생긴 거. 영업에서 숨긴 거. 영업에서 생긴 부위가 뭐가 되냐? 이익이라고. 근데 바로 이건 자본거래. 자본거래로 땅값이 올랐다, 건물값이 올랐다, 뭐 주식을 발행한다. 자본거래로부터 파생된 자본잉여금이 반대 개념이지. 그럼 이익잉여금은 바로 장사를 통해서 생긴 이익을 어떻게 처분했느냐 하는 의미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장사는 지난달에 이익이 이번에 넘어왔다. 기초 또는 2월이라고 할 수 있죠. 이번에 생긴 당기순이익이다. 이까지는 처분 전 잉여금이라고 말할 수 있지. 처분해야 될 이익이다 이거지. 그럼 여기서는 이제 배당금을 갖다가 줬다. 배당금 줬다 그러면 기말 잉여금이 되지. 처분의 잉여금이 되죠. 그러면 처분 후에 잉여금을 왜 잘랐느냐 하는 게 바로 잉여금 계산서다 하는 말을 두고 우리가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되지. 크게 본다면 회사가 번 순이익 속에는 순이익이 있다. 물론 그 속에는 지난달 넘어온 이익과 이번의 이익 두 가지가 포함되었다고 말할 수 있지. 그럼 맨 먼저 뭐를 줄까요? 배당금, 법인세부터 내야지. 기업이 내는 세를 법인세라 그러죠. 두 번째는 배당금을 갖다가 잘라라. 배당을 줘라 말이야. 그러면 순이익 속에서 순이익은 물론 당기순이익과 기초잉여금을 합한 거죠. 법인세, 기업이 내는 세를 내고 배당을 줘라 말이야. 이 배당을 얼마만큼 줄 것인가 하는 게 배당 정책이다. 그래서 여하튼 배당이 결정됐어. 그래서 우리가 순이익이 나면 이제 결산해가지고 나중 주주총회에서 배당이 결정됐다. 그럼 이제 남은 게 있단 말이야. 순이익 속에 남은 거. 이거는 자본거래가 아니죠. 장사를 해서 번 돈 중에 이걸 빼고. 맨 먼저 뭐가 되느냐? 상법에 의하여 잘라라. 그 다음 두 번째 법에 의하여 잘라라.
세 번째 정관에 의하여 잘라라. 네 번째 미처분. 아까도 말했지만 다음 달에 넘어가면 기초. 기말이 되겠죠. 다음에 가면 기초가 되겠죠. 이런 걸 이월인여금이라 그러죠. 이걸 갖다 이제 순서대로 법에 의하여 자른 부위, 정관에 의하여 자른 부위, 미처분 부분, 상법에 의하여 자른 부위, 순서대로 1, 2, 3, 4를 갖다가 잘라준 표를 나타낸 표가 잉여금 계산서다. 옛날은 원래 독자적인 잉여금 계산서가 있었는데 지금은 IFRS에서는 주석 속에 회사의 상황을 설명해주는 잉여금 계산서가 포함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하는 얘기가 되고, 그다음 잉여금 처분 계산서가 바로 어디에 나와 있느냐? 우리 책 속에 나와 있습니다. PPT는 뭐 일일이 다 쓰기가 어려워서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한번 보자 이거죠. 맨 먼저 처분전 잉여금. 이게 왜 되느냐? 한번 보면 전기에 넘어온 게 얼마냐? 100만 원이야. 이번에 당기순이익이 얼마냐? 80만 원이야. 그럼 토탈 처리해야 될 게 얼마냐? 180만 원이야. 그럼 이 180만 원 속에서 뭐가 되느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자, 이제 임의 적립금 200이 있다 그러는데 그거 20만 원이야. 그럼 200만 원이 나오죠? 200만 원이 뭐가 되느냐? 그럼 나왔는데 그 속에서 잉여금 처분액이 어디에 나오느냐? 이익준비금. 이익준비금은 바로 주주의 배당의 10분의 1. 주주에게 배당해야 될 10분의 1을 맨 먼저 가져야 돼. 그 10분의 1이니까 뭐냐? 그러면 현금 배당이 100만 원이야. 그러면 현금 배당의 10분의 1이면 10만 원이 돼야지. 10만 원. 그럼 10만 원과 100만 원을 갖다 우리가 합하고 임의적립금 40을 갖다가 넘기면 150만 원이 된다. 그럼 150만 원을 200 속에 150을 빼니까 뭐가 되느냐? 다음에 넘어가는 게 50만 원이다. 그럼 표를 나타내는데 단 조심할 거는, 자, 현금 배당의 10분의 1만큼 법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익준비금. 100만 원의 10분의 1이 얼마죠? 1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10만 원이 나왔느냐? 그런 이야기는 여러분이 거기에서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로 표시를 요 순서대로 해주느냐? 바로 잉여금을 잘라주는 과정을 얘기한다 하는 이야기를 설명하면 된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잉여금 계산서, 이건 옛날에 독자적이었는데 현재는 주석에 포함되고, 자, 이익이 났을 때 법인세와 배당을 주고 난 다음에 상법에 의하여, 법에 의하여, 정관에 의하여 미처분 부분으로 구분되며 이걸 일람표로 나타낸 게 잉여금 계산서라고 불러준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어디에 들어가? 주석에 포함된다라는 이야기를 알아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네 번째까지 이야기가 됐고, 다섯 번째는 뭐냐? 세 번째가 되고, 그렇죠. 우리가 보면 맨 먼저 비용 수익거래가 1번 달다고 하나씩 나가는데 현금 흐름표가 네 번째 재무제표라. 네 번째. 자, 요런 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쭉 한번 보죠. 현금이 어떻게 들어왔어? 어떻게 나가느냐? 그래야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나가느냐를 알아야 회사에서는 자금에 대한 대응을 갖다가 확실하게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이야기를 갖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런 얘기가 되죠. 바로 현금 흐름표란 말은 돈이 어떻게 흘러와서 어떻게 빠져나가죠? 캐시 인프로. 캐시 인프로. 이건 자본에 대한 원천이 되겠죠. 자금의 원천. 돈이 어떻게 흘러 들어왔지? 이건 자금의 원천이다. 여기다가 뭐를 빼죠? 캐시 아웃프로. 돈이 어떻게 빠져나가느냐? 어떻게 빠져나가느냐? 얘는 바로 자금에 대한 뭐가 되죠? 우리가 봤을 때 지출이 될 거라. 그럼 여기에서 돈이 들어오고 돈이 나가고, 그럼 나중 남는 게 뭐냐? 순운전 자본이라고. 순수하게 운전할 수 있는 자본, 순수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본을 순운전 자본이라고 하죠. 그럼 이때 순운전 자본은 영어로 말하면 이 운전이라는 말은 일한다니까 워킹이지. 워킹 캐피탈. 바로 일하는 자본이다. 왜?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자본을 얘기하는 거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현금 흐름표란 말은 돈이 어떻게 흘러들어와서 어떻게 나가고 현재 얼마 남았지? 하는 이야기를 나타내는 표를 현금 흐름표라고 불러준다. 그리고 간단한 공식은 바로 자금의 원천과 자금에 대한 뭐가 됐냐? 지출. 이걸 갖다 우리가 나타내서 순수하게 자기가 사용할 돈이 얼마 있냐를 나타내는 내용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캐시의 인프로와 캐시의 아웃프로를 갖다 생각해서 남는 거. 그러면 이걸 순수하게 운전할 수 있는 회사가 운영할 수 있는 자본이다. 그러니까 워킹 캐피탈이라 부른다. 그 현금 흐름을 이해하고 현금 흐름표를 알므로 해서 수입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나가느냐를 하는 거 정보를 제공해주며 또 문제점이 있는 걸 제시한다 하는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자금이 어디에서 들어가느냐? 캐시 인프로 원천이란 말이에요. 자금이 어디로 나가느냐? 바로 캐시 아웃프로를 얘기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자본이 늘어났나 줄어드느냐는 현금의 증가액을 나타낸다.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그 결국은 뭐가 되느냐? 이 표를 이렇게 만드는 표를 딱 생각할 때 돈이 들어오고 나간다. 이런 얘기가 되죠. 이 세 단계로 우리가 통상 나눕니다. 세 단계로. 세 단계로 나눠서 어떻게 세 단계로 나누죠? 먼저 영업적인 입장에서. 영업에서. 자, 두 번째는 뭐가 되죠? 투자에서. 세 번째는 뭐가 되느냐? 바로 우리가 재무에서. 여러분은 꼭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영업적인 부위, 투자적인 부위, 재무적인 부위에서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빠져나가느냐. 하나씩 이해만 들어보죠. 예를 들어 장사를 하기 위하여 돈이 어디 되느냐 그러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매출액입니다. 내가 물건을 팔아가 돈이 들어왔다. 물론 순매출액이 돼야 되겠죠. 매출액은 여기에 적힌다. 그럼 이 순매출액을 내기 위하여 돈이 나가는 건 뭐냐? 매출액 원가가 되죠. 매출액 원가. 물건 살 때 원가. 우리가 즐겨 쓰는 게 뭐죠? A에서 B를 더하여 C를 빼면 원가 대입 하는 이야기를 강조했던 이야기. 그리고 판매와 관리에 따른 판관비. 그럼 바로 장사를 위하여 돈이 나가는 거지. 그럼 이제 투자는 예를 들어 바로 내가 투자 부동산을 그냥 가지는 게 아니라 투자 부동산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팔았다. 팔면 줄죠. 돈은 들어오는 거지. 그걸로 투자 부동산을 갖다가 늘어났다 그럴 때는 샀단 말이야. 샀으니까 이건 어디 되죠? 돈이 빠져나가는 거지. 그 다음에 재무는 사채나 주식을 발행한다든가 이런 이야기, 자금 조달로 인한 거. 예를 들어 사채를 갖다가 어디 되느냐 그러면 발행했다. 사채를 발행했다면 돈은 어디 되죠? 들어오는 거지. 근데 사채를 갖다가 어디 되느냐 그러면 상환했다. 상환했다 그러면 사채를 갚았다는 얘기가 되지. 사채주에게 돈을 갚았다 이거지. 그럼 돈 나가는 거지. 이런 예를 하나씩 알아두자 이거죠. 영업적인 부위에서, 투자적인 부위에서, 재무적인 부위에서. 그러면 이거 전부 다 이쪽을 더하면 뭐가 되죠? 돈이 들어온 거 전부가 되겠지. 이쪽을 전부 다 더하면 뭐가 되죠? 돈이 나가는 거 전부가 되겠지. 그러면 순수하게 자기가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운전할 수 있는 자본, 그 결과가 나올 거 아니냐. 요 양식이 현금 흐름표다 하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